SK하이닉스가 ADR에 상장했기 때문에 약 한 25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8월 초중순으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가 좀 이연됐다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보다 8월 달은 조금은 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5, 6개월 이후에는 지금 이 전고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을까, 반등은 시작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속해서 서킷 브레이커를 맞은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 분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의미한 순간이긴 합니다. 결국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사태, 전반적으로 투심이 극히 악화돼 있고요. 이 투심이라는 게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의 내용은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주주 환원적인 대책, 그것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SK하이닉스가 ADR에 상장했기 때문에 약 한 25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8월 초중순으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가 좀 이연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워낙 실적이 좋아도 아니면 실적이 안 좋아도 더구나 우리가 기대했던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가 나와도 그 어떤 호재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도 시장은 지금 다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도대체 원인이 뭐냐, 왜 이러냐라고 한다면 투심이 극히 악화돼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자 그럼 어떤 투심이 어떻게 악화돼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가장 우려 섞인 부분은 그동안 지난해부터 우리 시장이 상법을 3번이나 거치면서 이제는 좀 더 달라질 수 있다, 이제는 장기 투자에 터전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과 어떤 그러한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무조건 변동성이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더 나아가서 코스피를 월봉으로 보면 6월 달에는 거의 뭐 이런 얘기도 조금 쓰긴 하지만 똔똔이었습니다. 즉 6월 달에는 분수령이었다라는 것이고 7월 달에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일부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이 조정이 오히려 가격에 대한 가파르한 상승세를 조금은 눌리고 또 다른 시세를 낼 것이다라고 저희 하우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7월 달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회로를 들리면서 베팅을 했던 것이죠. 기가 막히게 정반대로 틀려버렸죠. 자, 그런 것은 늘상 말씀드립니다. 펀더멘털에 대한 이상은 없다. 지난주에 알파벳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에 SK하이닉스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다양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펙스 투자 빚내서 한다. 프리캐시플로우에 대한 마이너스에 대한 우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 SK하이닉스는 생각보다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일시적인 효과로 우리 증권사에서는 일부 발표되기 전에 소폭 조정이 받았지만 또 그만큼 나왔습니다. 컨센서스에 가장 하단 정도 나왔거든요. 60조 4천억 정도 나왔죠. 자,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하락폭을 맞을 만큼 악재냐라고 한다면 글쎄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주가를 형성하는 다양한 부분에서 펀더멘탈도 있겠고 금리도 있겠고 수급도 있겠고 정책도 있겠고 다양한 매크로적인 부분도 분명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하락폭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가장 극대화되고 공포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수급을 놓고 봤을 때 개인들은 화수분이냐,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냐, 기본적으로 예탁금이 줄어든 걸 보면 거기에 반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축돼 있다는 거죠. 또한 외국인 입장에서는 크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또 크게 파는 것 같지도 않고, 좋게 본다면 파는 물량이 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더 한 발짝 뒤에서 보면 그렇다고 사지 않는다. 자, 기관들은요, 어떤 추세를 형성하기까지 나타나지 않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성입니다. 자, 지금은 일부 이벤트를 소화해내는 과정에서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펀더멘털이 모든 걸 대변하지 않죠. 하지만 반등을 한다면 이 펀더멘털 없이는 반등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기승전, 주가를 형성하는 그 다양한 것들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백본이 되는 펀더멘털을 더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그럼 언제 이것이 반등될 거냐라고 보면 가파르게 내렸고 또한 내림폭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일부 이벤트들을 소화해내면서 아마 8월 달을 맞이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보다 8월 달은 조금은 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하락이자
저는 반도체 순환 시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 시가총액 대비 거의 50%에 육박할 만큼 40% 중후반으로 쏠림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일부 쏠림이 있다라는 것이고, 대외적인 금리에 대한 우려, 또한 유가에 대한 우려, 더 나아가서 빅테크들의 프리캐시 플로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직결탄을 맞는다면 다 반도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주변 국가들도요,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부 뭐 중국은 좀 차치하더라도요, 반도체주가 동반적으로 하락하고는 있지만 그 하락폭에 대해서 한국이 월등히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 변동성일 것 같습니다. 이 변동성은 정책에서 오는 나비 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정부 정책이 발빠르게 이번 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은 더 대응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이 변동성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조금은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서 보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는 그런 한 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매우 민감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대안하는 비판을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정확히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우 중요한 건데요.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대회 매체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뭔가 정책이 발의된다면 그 목적에 의해서 좀 더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 정책이 왜 나왔습니까라고 보면 해외에는 있는데 국내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적인 쏠림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변동성만 더 일으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정책에 대한 방안에 대한 골든타임은 결과적으로 보면 지났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없애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워낙 규모도 커졌고 파급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럼 시장 논리에 정화작용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허들을 높이고 접근성을 좀 더 강화시키면서 자연적으로 그것을 임하는 사람들을 좀 줄일 것인가,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정부 정책은 가닥을 잡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왼쪽의 정책, 즉 시장의 정화작용에 맡긴다든지 아니면 오른쪽의 실링, 즉 허들을 높여서 계속해서 이 접근성을 줄이는 이 두 가지 정책이 지금 번갈아 가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적은 그냥 예상치만큼 나왔습니다. 원래 기대치가 살짝 흔히 우리 용어로 기스, 그러니까 발표되기 전에 일부 증권사들을 기준점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 거다, 한 60조 초반까지 나올 거다, 매출은 또 줄어들 수 있다 등등. 왜냐? 디램에 대한 포지셔닝이 SK하이닉스는 좀 더 적다. 근데 최근에 디램 가격의 상승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출 아니면 영업이익에 따라서의 기본적인 에디드가 지금 추가되는 것이 좀 덜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컨센서스 하단적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업이익이 60.5조, 그러니까 60.5조, 60조 5천억 정도 나왔는데요. 이렇다 보면 컨센서스 대비 한 6.4% 정도 하회한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숫자는 나올 만큼 나왔다 하면 OP 마진이라든지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매출액 대비 재고 자산이 앞으로 향후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데, 즉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를 사이클로 본다면 이 사이클 산업의 가장 중요한 것, 재고의 증감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반기 이 재고를 다시 한번 채우는 과정에 있어서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단에서의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IR, 즉 시장과 소통하는 그 IR 컨퍼런스 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허심탄회하게 나오지 않았다. LTA 부분도 있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가격에 어떤 조건으로 얼만큼, 계약 조건의 20%는 얼마나 금액인지, 또 10개 정도의 고객사는 어느 누군지 등등을 나타낼 등등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었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개인 간의 거래 아닙니까? 따라서 앞으로도요, 큰 범위 외에는 세세한 디테일한 계약 관계나 나올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 즉 최태원 회장이 한 2주 됐죠. 2주 전에 갖고 있어라, 그러면 오를 것이다 등등, 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럼 이렇게 내려간 이 형국에서 이 타이밍에서 나오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 근데 모두 아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가 7월 달에 ADR 상장을 했죠. 따라서 SEC의 영향을 받고 주가에 영향을 받은 이 근본적인 주주 환원에 대한 강력한 정책은요, 한 25일에 터를 주고 노출이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도 그런 걸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었고요. 시장의 기대만큼 친절하지 않았다, 또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사후적으로 보면 이 컨퍼런스 콜에 대한 아쉬움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을 오래 본 입장에서 보면요, 원래 SK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했던 그 문법대로 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위축돼 있고 경계심을 갖고 있고 심리적으로 공포에 사로잡기 때문에 암만 호재가 나와도 좋은 숫자가 찍혀도 지금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려가는 폭에 대해서
우려감이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요. 뭐 특별 배당은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은 이제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아마 특별 배당을 위시한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큰 고생을 했죠. 내일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펀더멘털리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투심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공포감 때문에 계속해서 거래를 던지고 있으니까요. 이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K하이닉스는 이제 월이 바뀌면 다음 주 아니 그 다음 주 후반에는 상당 부분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심리죠. 심리는 어떠한 큰 이벤트와 분수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건 기간 조정을 우리가 위시하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애널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체력 대비 숫자 대비 모든 것을 데이터로 얘기하는데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좀 더 영업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주가는 기울기 함수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있었던 가파른 상승세가 하반기에 꺾인다면 주가는 거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지금의 과한 낙폭은 지금의 펀더멘털 대비 매우 싼 국면에 진입한 건 맞다. 물론 싸다 그래서 지금 산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체력적으로 펀더멘털 대비 지금은 벌어들일 이익에 비해서 주가는 매우 저렴해진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사요? 말아요? 그럼 저는 항상 늘상 말씀드리죠. 사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냐. 그럼 인생을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요. 다만 제가 가장 근본적인 걸 깔고 있죠. 장기 투자해야 된다. 더구나 오랜 시계를 갖고 여유 자금을 갖고 해야 된다. 그렇다면요.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에 수렴하는 펀더멘털리스트로서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하락폭은 이런 이성적인 판단,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용지물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여유 자금 모든 걸 가정을 깔게요. 여유 자금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장착된 의미에서 270만 원, 250만 원에서 지금 많이 밀렸다라고 한다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 정도 투자할 거면 한 달에 100만 원. 그러면 지난달에 100만 원 샀다면 이번 달에도 100만 원 살 건데 그게 지금 타이밍에서 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가서 좀 더 한 달에 한 번 산다면 정확한 그때의 밸류에이션 자리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앞에 말씀드렸던 지금 예전부터 진입한 사람은 어떠냐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한 20-30만 원대부터 계속해서 모아갔던 사람들도 지금의 평균 단가는 한 100만 원 정도 근접에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어떠냐? 약간 수익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이냐 하락권을 차치해서 오래된 시기에서 본다면 지금도 여전히 매월 조금씩 산다는 의미에서 보면 좋은 자리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위험을 감수할 정도가 어느 정도냐? 본인의 캐시플로우가 어느 정도 있냐? 자산이 얼마나 있냐? 투자 경력은 얼마나 있냐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 플러스 저는 장기적인 시계로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매월 조금씩 n분의 1에서 그때그때 살아가는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모두에 말씀드렸죠. 1,000만 원인 것은 1년의 예시입니다. 본인이 1년 동안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월마다 나눠서 그 월에 적당한 시기에 들어가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게 지금 타이밍이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후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지금은 앞으로 벌어들일 금액에 비해서 지금 매우 저렴해진 국면이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투매라는 것은 뭐 두 가지인 겁니다. 자기의 현금을 갖고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 돈은 빚을 내서 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버틴다라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다른 레버리지를 썼다거나 다른 꼬리표가 있는 돈에 대해서는 지금의 시간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렇다면 최근에 미수라든지 아니면 반대 매매가 나오는 패턴을 보면 많은 부분들의 꼬리표를 다는 돈들이 조금씩은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의 하락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투매라고 하죠. 많은 실망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외에 다른 것보다 분명히 비교 우위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밀사 여주사는 그 안에 근간에 여전히 말씀드리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장기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씩 모아가면서 중장기 시계로 봐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도 여전히 밀리면 사는 그런 안정적인 자리에 왔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물론 그 전에 이러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달에서 7월 달 넘어가면서 7월 달에 조정이 예상되지만 지금보다 큰 조정이 있을지는 그 누구도 저 역시도 우리 하우스도 그 누구도 담보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낙폭이 큰데요. 지금 시점에서 매월 조금씩 분할 매수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가장 좋은 자리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시가총액을 놓고 보면요. 자, 이런 거 있죠. 혹시 저는 우리 시장의 모멘텀을 믿는다. 미국처럼 시가총액 1등과 2등이 막 바뀌면서 정말 SK하이닉스가
물론 우선주를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 해프닝도 있었지만 단기 짧게라도 시가총액 1등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분 좋게 그때 이런 말씀 드렸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니고 닉스전자라고 불릴 시대가 왔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등이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저는 그 모멘텀을 믿습니다. 즉 장기 투자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돈을 버는 선의의 경쟁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앵커링, 이끌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시장의 평가는 혹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금리도 봐야 되고 수급도 봐야 되고 앞에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불안감, 또 이란 전쟁, 트럼프의 변덕, 중간 선거 앞두고 과거 통계 패턴에 대해선 하락폭, 많은 것들을 봐야겠지만 그래도 가장 근간에는 다시 한번 재도약하려면 여전히 실적이 매우 중요하다. 데이터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기본적으로 종합 반도체 회사가 나중에 파운더리를 위시한 상당 부분 좋아질 수 있죠. 근데 저는 전문 반도체 회사 요번에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아이싱 IHBM이라는 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SK하이닉스는 HBM3, 4를 넘어서 5세대 HBM에서 이 발열 쪽에서도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아마 이러한 거품, 불안감이 지나고 나면요. 다시 한번 이 기술적인 펀더멘털리 재평가받을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는 지금의 이런 과한 낙폭이 조금은 더 재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있었던 컨퍼런스 콜이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낙폭을 보면 옆나라 대만, 일본, 아니 바다 건너의 미국은 다른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워낙 낙폭이 과하죠. 그것은 많은 포트폴리오, 즉 시가총액 대비 주도주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근데 과거에 이 반등 패턴을 보면요. 결국 또 다른 주도주가 나오냐는 보다도 많이 낙폭이 컸던 주도주 중에서 가장 실적에 대한 어닝에 대한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그런 주도주가 다시 한번 리바운드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선에 들면 이제는 주도주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다른 쪽으로 스프레드 아웃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분석에 의하면 지금의 반등은 주도주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천서이냐 6천서이냐 등등. 근데 가격은요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버는 이익에 대비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상태냐라고 본다면 코스피도요 지금 가장 역사적으로 싼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주 환원을 매우 기다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LTA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세히 우리가 알고 싶을 만큼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요. 이런 마이크론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5년 정도의 터울을 갖고 협의를 하고 있다. 더구나 그 구조 자체가 SK하이닉스 경우는 하단은 막혀 있고 상단 같은 경우는 D램의 변동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운시의 폭을 넓혔다. 이런 것들이 저는 뭐 다 전망을 예전에 했었죠. 기본적으로 하단은 막혀 있고 상단은 여는 구조였을 거고 삼성전자는 상하단은 다 막혀 있을 LTA 구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마이크론의 SCA 이후에 최근에 LTA는 계약금을 20% 정도로 올렸다. 이전에 없던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이 다 구속력인데 그런 LTA에 대한 구속력, LTA에 대한 기대보다도 오히려 시장이 가장 중요한 건 자, 그래서 특별 배당을 위시한 얼마나 그동안 돈을 벌었던 것에 플러스 주주에게 돌려주는 환원적인 정책이 나올까가 주가 측면에서는 좀 더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 열려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일 일어날 일을 다 어떤 부분은 긍정적으로 어떤 부분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만큼 양 포지션이 다 갈려 있습니다.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래도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아마 이번 달 초였죠. 이번 달 초에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때도 세상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 그럼 이번도 매한가지 아닐 것이냐라고 보면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래도 많이 싸졌던 가격대 더 나아가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가시화 이런 것들에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맥스 드로우다운 즉 고점 대비 하락폭이 30% 이상 되었을 경우가 우리나라 코스피 역사상 별로 없습니다. 20% 이상도 그렇게 많진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락폭에 전고점까지의 되돌림이 있다면 기간을 평균적으로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정확히 1148일 즉 약 3년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하락폭이 과거와 비슷한 궤도에 있다라고 한다면 한 3년 정도 걸릴 거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본 시나리오는 뭐냐면 여전히 지금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추세가 이미 꺾였는데 어떠한 재산정해야 될 폭이 있겠지만 과거에 가파른 상승을 재산정해서 계산해 보면 한 150일 정도, 즉 5에서 6개월 정도의 흐름이 나타날 거다라고 기본적인 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 지금부터 8월 달부터 반등이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한 5, 6개월 이후에는 지금 이 전고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을까, 반등은 시작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통계라는 건 평균이죠. 과거 수많은 평균 중에서 고점 대비 하락폭이 이만큼 컸을 때 과거 80년대도 있었고 90년대도 있었고 2000년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되돌아갔을 경우가 산술적으로 얼마나 걸렸을까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1148이 약 3년이라는 거고요. 제가 이런 숫자를 말씀드리면 그게 딱 귀 꽂히시죠.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는데 그럴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과거엔 그렇게 걸렸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는 거고요. 왜냐 그렇게 궁금하셔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두 번째는요. 저희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저희 뷰일 수 있죠.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가파르게 내려간 것을 과거랑 똑같이 비교할 수 있겠느냐. 과거에는 1000일에 걸려서 강세장이 있었던 데도 있고 500일에 걸려서 걸릴 때도 있는데 지금처럼 가파르게 오른 것을 재산정해서 1할 계산해 보면 지금의 하락폭에 대해서 지난주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150일 정도 내외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뭐 정해진 답변인 것 같죠. 기본적으로 주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실적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산업의 전망을 하는 것이죠. 지금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요 좀 더 돈을 벌 겁니다. 따라서 그 돈을 버는 장기 추세 속에서 과연 지금의 수급과 또한 정책에 대한 뒷받침이 된다면 전고점 트라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본적인 시계를 갖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수급이 많이 형성돼 있죠. SK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전고점에서 약 한 7조 원 정도의 상당한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거를 뚫고 올라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그건 본인의 판단입니다.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고점을 뚫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빅테크 실적을 매우 기대했죠. 더구나 제가 기대했던 빚내서라도 투자할 거다 그 명칭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결과는 정반대 해석이죠. 결국 시장이 맞았겠죠. 즉 빅테크의 분수력은 호재가 나왔음에도 또 다른 악재를 반영하고 있다. 그 악재가 뭘까요? 결국 이익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알파벳조차도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 국면으로 넘어가는데 과연 그들은 빚내서 투자한다라고 주창하지만 그게 맞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그 이면에는 금리 인상기라는 부담도 있겠죠. 사후적으로 보면 자,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 국면에 들어갔다. 그러면 회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회사채 발행도 녹록지 않다. 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더구나 이 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따져 들어가면 결국 이란 전쟁이다. 근데 최근에 이란 전쟁이 다시 한번 불거졌다. 이 모든 것들이요. 과거에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의구심이 불안감이 좀 더 시장에서는 프라이싱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빅테크에 빚내고 투자하는 것에 대한 호재보다는 오히려 그 이면에 있는 연속성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안고 있다. 자, 모든 것은요. 이벤트에 따라서 시장이 재해석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잘 되면 나중에 다 해프닝이고요. 안 되면 지금이 이제 단초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투자해서 그 비즈니스가 성공한다면 지금은 전부 다 해프닝으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과연 엔비디아 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 중에 하나가 저기에 투자하는 것 또한 보증을 쓰는 것이 합당한가? 지금 과연 어떻게 보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 그것은 알파벳 실적에서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즉 빚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한 프리 캐시플로우의 마이너스가 엔비디아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지 않느냐. 이런 우려감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모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인 질문이 다 그런 거죠. 팩트는 맞겠는데 시장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있다. 그게 바로 지금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투심이 매도가 매도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암만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지금은 좋아 보이는 부분과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려도 그게 와닿지는 않겠죠. 그래도 다시 한번 이럴 때일수록 경건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런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기본적으로 다른 돈이 되는 곳에도 돈이 안 되는 곳에도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투자를 한다는 것이 미래에 엔비디아가 꿈꾸는 비즈니스 라인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있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투자가 나중에 멀티플이 돼서 주가에는 돌아올 것이고요. 그런데 아니다. 이제는 대외적인 환경을 놓고 봤을 때 더 이상 그 투자는 오히려 발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쓴다면 지금의 투자가 시장에 해석하는 부정적인 여파와 영향을 이끌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애플 좋은 기업이죠. 애플이 지금까지 성장했던 그 히스토리를 보면 M&A 기업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왕창 현금을 갖고 있고 다소 후발주자일 수 있지만 가장 적정한 타이밍에 적정한 기업을 적정한 비즈니스를 사서 내가 좀 더 원하는 것을 적소에 이끌 거다. 효율성의 M&A 효율성의 대명사였는데요. 공교롭게 지금 이 시각에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이 바뀌었죠. 물론 미국은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1등과 2등이 수시로 바뀐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또 다른 헤게모니와 가장 중점적인 어떤 산업이 있냐라는 것인데 모두 아시는 것처럼 7월 달은 우리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놓고 본다면 상당히 아픈 한 해가 한 달이 될 거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락폭이 컸고요. 이러한 큰 하락폭 속에서 당연히 애플이 현금성이 확보되어 있는 좀 더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애플이 시가총액 1등이 됐다라는 것은 시장이 지금은 광범위한 불확실한 투자보다는 오히려 안정성에 좀 더 밸류를 주는 그런 국면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애플의 전략이고요.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본다면 자 투자라는 건요. 앞단에 있었던 빅테크들은 왜 빚내서 투자를 하고 있는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생존 경쟁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AI의 큰 변화기 속에서 인프라 산업을 먼저 선점하지 않는다면, 즉 자기만의 비즈니스 라인을 견고히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업이 자칫 경쟁에서 밀리는 게 아니고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빚내서 투자는 계속해서 할 거다라는 것이, 즉 멈추지 않는 기관차가 될 거다라는 게 강한 가정이고요. 그게 지난 상반기까지는 우리 증시뿐만 아니고 메모리 반도체의 반대 수익을 얻는 세부적으로 수익을 얻는 이런 큰 나레이션이 각광을 받았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빚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결국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데는 오래 걸리고 그 가운데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그 어느 순간에도 이런 불안감이, 공포감이 가장 극대화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시장의 해석이 더 정확할 수 있겠죠. 시장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게 그걸 물으신다면 시장이 왜 점수를 주지 않을까? 결국 금리에 대한 상승이고 그 금리의 상승의 연결고리 속에서 가장 그 시발점은 이란 전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얽힌 실타래가 하나씩 풀려가면 지금의 이런 우려감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 긍정적인 부분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때 어떤 산업과 어떤 기업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기승전 펀더멘털이 매우 중요하다. 이 모든 변수들이 다시 한번 부정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을 때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보다 앞으로 돈을 벌고 있고 돈을 벌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도주에 쏠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DM 쪽에서의 후발주자입니다. 즉 지배기업은 아니고요. 다만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한 절반 이상으로 삼성전자가 또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이즈는 삼성전자의 상당 부분 절반 이상으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D램 쪽에서의 마켓 시어를 보면 과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절반 정도의 수준의 창신 메모리가 왔냐라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적거든요. 올해 연말쯤 되면 한 7% 정도 마켓 시어, 즉 비중을 가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많이 더 커지겠죠. 그런 커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밸류에이션에 많이 녹아져 있고요. 창신 메모리에 대한 미래 전망도 각 사마다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밸류에이션을 10배를 주고 어떤 데는 20배를 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 게 뭘까요? 결국 창신 메모리,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들어오면 그 시장 생태계를 다 교란시켰고 결국 중국 기업이 해자 기업이 되더라. 과거의 문법입니다. 지금은 미중 패권 경쟁 시대고요. 트럼프의 중간 선거에서의 아젠다는 결국에는 중국을 압박한다라는 아젠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창신 메모리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DUB의 노광 장비 쪽에서의 또 다른 혁신적인 개선도 그들이 주장하는 그것도 내수용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저는 첫 번째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자, 창신 메모리가 이런 거죠. 학계에서 보면 산업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색할 만큼 상당히 뒤처져 있다. 산업적으로 우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초격자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창신 메모리가 상장이 전까지 그런 분석이 지배했었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으니까 오히려 주가는 다양한 하락폭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했던 산업적인 영향은 미미할 수 있으나 주가, 금융시장의 영향은 큰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그가 갖고 있는 창신 메모리가 갖고 있는 D램에서의 마켓 사이즈 또한 성장성을 보면 저부가 가치, 고부가 가치, 즉 HBM을 못 만드는 창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위기감과 우려감은 좀 더 과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처음에 현실화가는 것을 논하기 전에 이런 말씀 드리고 있죠. 애플이 오죽하면 창진한테 노크를 하겠느냐. 즉, 애플한테 공급하는 디램 가격이 워낙 비싸졌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더구나 창신 메모리가 노크하는 것은 애플이 중국에 파는, 즉 내수용으로 창신 메모리를 쓴다라는 조건도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의 가정은 중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것을 쉽사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허가해 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모든 것은 다 불확실한 면이 있죠. 그런 시도 자체가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니까요. 된다 안 된다도 물론 여파가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이 그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노이즈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창신 메모리가 갖고 있는 디램에서의 지금의 오버밸류에이션, 저는 오버밸류에이션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과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창신 메모리가 과한 평가를 받던 아니면 그 분야의 해자 기업인 삼성전자와 SK가 좀 더 미진한 평가를 받던 둘 중에 하나는 분명 다르게 마련인데 저는 후자다.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더 지금은 너무나 극도의 공포감으로 주가의 하락폭이 창신 메모리의 여파 때문에 크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스토리가 있죠. 트럼프가 2019년도에 노관 장비, 네덜란드에서의 수많은 노관 장비들을 중국으로 납품하는 그 파이프라인을 끊어버린 다음에 중국이 다양한 노력에도 힘들다 했지만 어쨌든 개발해 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는데도 결국 이전 모델을 하지만 하긴 하는구나. 거기에 대한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DUV와 EUV는 완전히 다른 전 단계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수많은 해자 기업들이 물론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창신 메모리가 그걸 만든다고 해서 이 모든 여파 산업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우려감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결국 이 산업에 들어가면 모든 산업의 논리를 다 깼었다. 과거의 패턴. 두 번째, 이런 강한 압박에도 결국 해내긴 했다라는 것에 많은 밸류를 주는 것 같다. 지금이 그런 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DUV와 EUV는 상당히 다른 클래스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하락폭을 보면요. 과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이 머쓱할 정도로 매우 하락폭이 큽니다. 그런데요. 수급으로 주가를 무지막지하게 내리는 것을 우리가 이틀 동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기업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PR 밸류로 4배 언더거든요. 작년에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300조 원 번다 그러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150조 원 절반을 번다 하더라도 지금은 싼 가격입니다. 즉 지금의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 왔다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제게 계속 물으시니까 제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단디하게 기본적인 펀더멘털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계속해 드립니다. 물론 지금 이 판국에 펀더멘털에 들어간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한다면 주가 자체를 분석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와 똑같거든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결국 이 거친 파도가 거친 다음에는 이성적인 시장으로 되돌아왔을 때 어느 기업에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나갈 거냐라고 한다면 결국 펀더멘털이 실적이 살아있는 그 기업에 들어갈 것이다. 손이 뻗칠 것이다. 매수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우 싼 국면에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비대칭적인 부분은 장기 투자할수록 계속해서 원금을 까먹는 그런 구조적인 설계는 차치하더라도요. ETF가 가져왔다는 것은 글쎄요. 제가 이 골든타임을 이미 놓쳤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은 나왔고요. 따라서 과거를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과거에 그랬었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라는 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가 매우 중요한데 이번 ETF 상품이 바뀐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어떻게 이 고통 속에서 상법을 3번이나 고치면서 당시만 하더라도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주식투자 그러면 다 미장이었잖아요. 미국의 그 수많은 빅테크들이 전 세계에서 떵떵거리면서 수많은 돈을 가치주로서 배당을 하면서 전 세계 모든 돈을 끌어모으고 있었고요. 따박따박 주주가 원하는 친화 정책,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만들 수 있었고 그런데 우리도 그걸 할 수 있다. 정책의 세 번째 단추가 깨어졌고 더 나가서 거기에 부응할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기에 화답을 했죠. 1년 뒤에 2분기 실적에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이 모든 삼박자가 잘 드라마틱하게 맞았는데 이 레버리지 정책이 우리에게 남긴 상처는 무엇일까라고 보면 과연
제가 계속해서 주창했던 밀사와 여주사의 가장 근간이 될 수 있었던 우리 시장을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기 터전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불신과 우려감이 매우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끝났다. 이젠 더 이상 우리 국내 투자는 장기 투자할 터전이 여전히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고 다시 정책적인 개편에 의해서 다시 한번 시작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야만 된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책도 마련되고요. 시기도 좋아도 결국 주식시장의 주인공은 무엇입니까? 기업입니다. 기업이 글로벌리 경쟁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암만 정책이 부스팅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향방을 놓고 본다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장 글로벌리 AI 산업의 병목의 중심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돈을 계속해서 벌어들이고 있고 상반기도 괄목할 만한 실적을 냈지만 하반기에는 그보다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정책에 대한 보완책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국장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어렵지만 마련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각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해진 상황이라든지 포지션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어떤 혹자는요, 없어야 된다. 사회적인 여파가 엄청 크더라도 없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레버리지 상품은 본주의 변동성이 적어지면 그게 시장의 관심도가 멀어진다. 과거에도 그런 패턴이 있었다. 시장 작용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방관한다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지금 정부가 열을 올리고 있는 실링, 즉 기본적으로 접근성을 제약하는 부분입니다. 이 접근성을 제약하다 보면요. 아무래도 그 부분들의 변동성이나 규모면에서 많이 작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열어두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거죠. 빈센트뿐만 아니고 무슨 증권방송이 왜 전자닉스만 얘기하냐. 대부분 시황 방송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으니까 절반 이상의 관심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구나 그 기업이 돈을 버니까 그걸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떤 기업을 선택할래? 에게 대한 또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혁명 속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전자닉스를 공교롭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패턴이 이어졌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제가 간간히 이런 말씀 드린 적도 있어요. 여주사의 대표적인 것은요. 그 산업의 주도주를 사는 것인데요. 실적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그 궤는 똑같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벌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중에서 그 산업에서 가장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저는 여전히 최근에 이런 무너지는 장 속에서도 그래도 선방 아니면 어느 정도 약진한다라고 볼 수 있는 화장품도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보다는 연말에 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의 장세는 어떻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이냐 넌 사이클이냐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요. 사이클이 이전의 기간이 좀 더 이연되고 지연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첫 번째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 사이클이 넌 사이클로서 재평가받을 수 있다. 기업이 한순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익을 내는 게 아니고 꽤 의미 있는 이익을 오랜 시간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LTA도 있고 지금의 업황에 대해서 연속 가능한 상생 가능한 SK하이닉스의, 제가 뭐 다른 데서는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의 이 디램 가격을 낮추고 엔비디아와 상생 관계를 맺어야겠다라는 것도 전부 사이클을 탈피하기 위한 시도다라는 말씀드립니다. SK하이닉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시장은 거기에서 냉혹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넌 아직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 있어서는요. 사이클 산업이라고 바라보는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실적 발표를 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고입니다. 결국 이번에 매출액 대비 재고가 2분기 때 과거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절반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수치가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재고가 줄었다는 거. 자, 지금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단에서는요. PQ 즉 ASP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크게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과연 Q도 늘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본다면 이 재고의 큰 폭의 하락은 앞으로 하반기에 다시 한번 Q 물량 쪽에서라도 이익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여전히 사이클로 본다면 그 사이클은 살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제가 주창하는 안보자산 개념에서 사이클을 탈피하는 시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시장의 평가는 일단 지금은 냉혹하지만 앞으로 그 평가는 ADR 상장 이면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안전한 이익을 낸다면 달리 할 수 있다. 저는 여전히 사이클을 탈피하는 그 중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